메란야담에 오신 걸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올리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웅봉현 장터에 핏빛 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괴물이다. 사람이 아니야. 비명과 함께 세 명의 사내가 골목 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헤어진 치마 저고리, 먼지투성이 장삼을 걸친 떠돌이 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시는 힘없는 이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여인의 팔목에서 붉은 표식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웅봉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장터 뒤 붉은 기운의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숙종 8배 무렵 웅봉현은 가뭄과 높은 세금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한숨은 아침 안개처럼 고을을 뒤덮었습니다. 장날이 되어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옛말이 되었고 장터에는 구겨진 얼굴과 마른 손등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장터 뒤에서 붉은 기운이 춤을 춘다더라. 저승사자가 누군가를 데려가려 온 게 아닐까? 아니야. 망한 장수의 원혼이 복수를 하려는 거라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집 안에 숨어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장터는 해걸음만 되면 텅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떠돌이 낭자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연하라 했습니다. 치마 저고리는 헤어져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연노란 장삼 끝은 먼지에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언제나 엷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세우고 걷는 그 걸음걸이만큼은 묘하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걷는 듯 가지런했지요. 연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며 남의 짐을 나르고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고 웃음은 드물대 인사를 할 때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수상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 아주머니가 연하의 옷을 꿰매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 안에 비단이? 남루한 삼배 치마 안감에는 고운 무늬의 비단 조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떠돌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어쩌면 양반집 규수였다가 몰락한 게 아닐까? 아니면 도망친 기생일지도 모르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정작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도 눈물도 아닌 어정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옷을 뜯어낸 자락이옵니다. 더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려고 이리 품에 감추어 다닐 뿐이지요. 그 말 뜻을 알아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웅봉현 장터에는 세 사람이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약방 도령 윤겸은 온화한 성품으로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약값을 깎아주는 일이 잦아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지요. 장돌이 박만석은 온갖 술수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곡식값을 올려잡고 빚을 갚지 못한 이의 논밭을 싹쓸이하듯 가져가며 배를 불렸습니다. 현감의 아들 진호는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어느 비 온 뒤 장날 장터 골목 바닥은 미끄러운 진흙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하가 물동이를 양손에 들고 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윤겸이 재빨리 달려와 연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의 손이 연하의 팔목을 감쌌고 소매가 살짝 젖혀졌습니다.
팔 안쪽에 자리한 진한 상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매질로 생긴 흔적이라 보기에는 선이 너무 가지런했고 화상 자국이라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쇠로 지진 듯한 선명한 낙인이었습니다.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표식은 연하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을 뿐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흉터일 뿐이옵니다. 신경 쓰실 일은 아니옵니다. 그 말투에는 나직한 담담함이 깔려 있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겸은 더 묻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연하에 대한 궁금증이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방 뒷곁을 거닐었습니다. 허연 달빛이 기와 위에 내려앉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문득 장터 뒤편에서 붉은 기운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기운이었습니다. 허튼 소리일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저 붉은 기운이 있구나. 윤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언덕을 넘어 공터로 들어서자 느티나무 한 그루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상단수, 하단수, 몸을 비틀며 공중으로 치솟았다 내려앉은 동작. 그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무예였습니다. 연하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팔목의 붉은 표식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불길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붉은 기운은 바로 저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윤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돌이 낭자라기에는 너무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런 무예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아야만 저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겸의 존재를 느낀 것입니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오래 숨어 지내온 짐승처럼 눈빛을 빛내다가 이내 천천히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도령님, 잘못 보신 것이옵니다. 몸이 성치 않아 기어를 돌릴 뿐이옵니다. 윤겸은 어설픈 변명인 줄 알면서도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약하면 더 쉬어야 하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그 말에 연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연하는 다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사옵니다. 그날 이후 윤겸은 장터에서 연하를 볼 때마다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연하를 보면 괜히 다가가 도와주고 싶었고 상처가 난 손을 보면 약을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늘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지요. 며칠 뒤 장터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가 약방의 독약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약방 일을 거들던 하인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독성이 강한 약재가 없어졌사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떠돌이 정체 모를 여인 연하였습니다. 박만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무 연줄도 없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 독약까지 훔쳐갔구먼. 어디에 팔아먹으려는 게냐?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낭자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았지. 밤마다 장터 뒤에 나타나는 붉은 기운도 저 여인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연하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 해명할수록 자신이 더 깊은 의심에 빠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윤겸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하 낭자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옵니다.
독약이 사라진 것은 제 부주의 탓이 크니 함부로 의심하지 마시옵소서. 박만석이 비웃었습니다. 도령님은 언제나 남을 믿으시지.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사옵니다. 저런 떠돌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누가 알겠소이까? 저는 연하 낭자를 믿사옵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빛 속에서 오직 윤겸의 눈만이 연하를 향해 한결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말 대신 손을 내미는 듯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다녔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연하가 달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스스로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저고리 깃을 굳게 여민 채 고개를 들고 관아 대문을 들어서는 연하를 보고 문지기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운봉연 장터의 연하라 하옵니다. 독약, 도난건으로 조사를 받겠사옵니다. 더는 백성들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사옵니다. 현감은 당황했습니다. 본래 백성들의 입을 잠재우기 위해 누군가 한 사람을 끌어다 호통만 치고 돌려보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낭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니 함부로 다루기도 애매해졌습니다. 더구나 윤겸이 관아 앞까지 따라와 말했습니다. 연하 낭자는 죄가 없사옵니다. 다만 무언가 큰 일을 피하려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려 하는 듯하니 가볍게 다루지 마시옵소서. 바로 그때 흰 두건을 쓴 여승 하나가 관아뜰로 들어왔습니다. 여승은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 속삭였습니다. 저 여승을 본 적이 있느냐? 어느 절에서 온 것인가? 여승은 연하를 보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소저 마침내 찾았사옵니다. 그 표식이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여승의 떨리는 목소리에 관아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겸은 숨을 고르며 연하의 팔목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표식, 오래 숨겨온 무언가의 흔적.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이곳은 관아 뜰이옵니다. 지난 일은 다시 꺼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결국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연하를 돌려보냈습니다. 증거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장터 곡식 창고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만석 일당이 연하를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손에 두꺼운 막대기를 들고 이죽거렸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지. 떠돌이는 떠돌이일 뿐이라고. 약방 독약이 사라진 것도 장터 뒤 붉은 기운도 다 너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 3명의 사내가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막대기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1대, 2대.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셋째 막대기가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연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연하의 몸이 낮게 깔리며 돌았습니다. 첫째 사내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넘어뜨리고 둘째의 손목을 비틀어 막대기를 빼앗았습니다. 셋째가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연하의 손바닥이 가슴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새 사내가 나동그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또 힘을 드러냈어. 연하는 일부러 다시 땅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하인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아이고, 떠돌이 낭자가 맞고 있네. 연하는 힘을 숨기기 위해 다시 맞는 척을 선택한 것입니다. 힘을 드러내면 또 누군가 다친다는 것을 뼈아프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윤겸이 연하의 방을 찾았습니다. 상처에 바를 약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이오.
약이나 발라야 할 것이오. 연하는 한사코 사양했으나 윤겸의 고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연하가 물을 기르러 나간 사이 윤겸의 시선이 방 한 구석의 짐에 머물렀습니다. 천이 헐겁게 묶여 있었고 그 사이로 홍색 나무패가 보였습니다. 윤겸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젖히자 안쪽에서 홍색 나무패가 드러났습니다. 윤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가 급제자에게만 내려지는 무술패였습니다. 가운데에는 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하가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동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연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도령님께만은 말씀드려야겠지요. 연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무가의 급제의 북녘 국경을 지키던 무관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였지요. 그러나 어느 날 군량을 빼돌리는 부패 관원들의 비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모은 군량을 몰래 빼돌려 사복을 채우는 악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조정에 알리려 하자 그들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가문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 하인이 저를 업고 도망쳤사옵니다. 하지만 쫓아온 자들에게 결국 잡혔고 제 팔에 이 표식을 찍었지요. 연하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붉은 표식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서지 말라는 협박이었사옵니다. 언제든 찾아내겠다는 위협이기도 했지요. 그 이후로 저는 떠돌며 살았사옵니다. 윤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찌 그런 억울함을 혼자 짊어지고 사시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소이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을 드러내면 또 누군가 죽사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던 이들이 모두 그리 되었사옵니다. 여승님의 동생도 저를 숨겨준 의원도 모두 제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요. 그래서 저는 힘을 숨기고 떠돌며 사는 길을 택했사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오. 제가 함께 하겠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연하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관군이 내려왔습니다. 무관 잔당 체포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관군의 눈은 노골적으로 떠돌이 낭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도망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군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운봉연의 연하라 하옵니다. 조사하실 것이 있으시면 여기서 받겠사옵니다. 더는 백성들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사옵니다. 관군이 연하의 팔목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표식이 분명하구나. 데려가라. 윤겸이 몸을 던져 연하 앞을 막았습니다. 이 낭자는 죄인이 아니옵니다. 역적이라 불린 무관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관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수레에 태워 데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다시는 운봉연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연하가 마지막으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윤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날 밤
흰 두건의 여승이 몰래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이제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연하 씨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셨사옵니다. 여승은 오래된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국경에서 군량 비리를 막으려던 충신이 도리어 역적으로 몰린 사연을 말이지요. 당시 군량을 빼돌리던 자들 중에는 한양의 고관뿐 아니라 바로 이 운봉연의 현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감이 증거 문서를 아직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것만 찾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윤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연하 낭자는 도망쳐야 할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열쇠가 아니오이까?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 씨는 도망만 다니며 살아왔사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옵니다. 도망이 아니라 맞서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한편 연하는 먼 객주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승이 전한 소식을 듣고 오랜 망설임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사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를 이대로 묻을 수는 없사옵니다. 연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던 짐승의 눈에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더 이상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러나 현감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납치해 외진 수로 아래 창고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연하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제가 사랑하는 이를 위험에 빠뜨렸사옵니다. 연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긴 침묵 끝에 다른 빛이 눈동자에 떠올랐습니다. 윤겸 도령을 구하는 것이 곧 진실을 밝히는 길이옵니다. 이제 제 힘을 끝까지 쓰겠사옵니다. 연하는 더는 힘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승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현감과 내통하던 아전을 찾아가 입을 열게 했고 마침내 어두운 창고 깊숙한 곳에서 증거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뭉치는 수많은 백성의 눈물이 굳어 남은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군량 비리와 무고한 무관을 역적으로 몰아간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 문서만 없애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현감은 사람을 시켜 수로 근처에 불을 지르고 연하와 윤겸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핏빛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비늘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연하는 어둠을 가르며 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결박당한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 낭자 어찌 이곳에 도망가야 했소. 연하는 윤겸의 결박을 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은 이제 그만이옵니다. 도령님을 두고 혼자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윤겸의 결박을 풀어주는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감이 검을 뽑아 들고 나타났고 그 뒤로 박만석과 진우 그리고 여러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역적의 피를 이은 계집,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끝내겠다. 연하는 윤겸을 뒤로 물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팔목의 붉은 표식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연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지켜야 할 일을 위해 쓰는 것이옵니다. 오늘은 그 힘을 다 쓰겠사옵니다. 현감이 검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검날이 번개처럼 연하의 목을 향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고 동시에 몸을 돌려 현감의 옆구리로 파고들었습니다. 손날이 번쩍이며 현감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검이 허공으로 튀어올라 수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박만석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연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막대기를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힘껏 당겼습니다. 박만석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연하의 발이 박만석의 무릎을 정확히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박만석이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진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하는 진호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었습니다.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연하는 진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수아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연하의 몸이 물 위에 뜬 나무집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상단수로 공격을 위로 흘리고 하단수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돌려차기, 손날, 팔꿈치 타격.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사내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연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를 뒤로 찔렀습니다. 사내가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앞에서 두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연하는 몸을 낮게 깔며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사내가 서로 부딪혀 나동그라졌습니다. 주로 바닥에는 하나둘 쓰러진 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연하의 숨은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연하의 실루엣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승이 증거 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관군과 마을 사람들 앞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국경 군량 비리와 무고한 무관을 역적으로 몰아간 증거입니다. 도장을 보시옵소서. 문서 아래에는 현감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감에게로 쏠렸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조작이야. 관군 장교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도장은 분명 진품이옵니다. 역적은 따로 있었구나. 무고한 무관과 그 가문의 누명을 당장 풀어야겠소. 연하가 마지막으로 현감 앞에 섰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청하옵니다. 더는 이 일로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 관군은 현감과 박만석, 진호를 결박해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수로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사람들의 가슴은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부패를 막으려다 희생된 충신으로 기록을 바로잡으라는 명이었습니다. 가문의 죄도 완전히 씻겨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더 이상 연하를 떠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는 윤가와 영가가 함께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 낭자는 떠돌이가 아니라 끝내 이 고을을 지켜낸 사람이니. 윤겸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몸으로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연하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혼자 두지 않겠소. 더는 떠돌이로 남게 하지 않겠소. 연하는 오랫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폭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타닥타닥 피어오르던 마음속 화롯불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운봉연의 매화나무에 흰 꽃이 만발했습니다. 연하는 매화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홍색 무술패를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진 뒤에도 그 무술패에는 그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제 마음과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하겠사옵니다. 이 패는 여기서 운봉연의 봄과 함께 쉬도록 두겠사옵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향이 퍼졌습니다. 윤겸이 연하 곁에 나란히 서서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궁핍함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함께 버텨내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지켜야 할 일을 위해, 지켜야 할 이름을 위해 쓰는 것이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장터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떠돌이를 흘겨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마움과 존경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윤겸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장터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운봉연의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이란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유와 진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